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2018년 4월 27일 오후 3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판문점에서는 문재인, 김정은 회담이 점심시간에 잠시 쉬고 그 다음에 오후 4시에 두 사람이 기념식수 나무를 심은 다음에 오후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합의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김정은은 지난 주말에 북한 노동당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은 비핵화 선언이 아니고, 즉 핵 폐기 선언이 아니고 핵 보유국 선언이었습니다. 완전한 핵 미사일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제는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행동하겠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핵 없는 세계를 위해서 군축회담을 하겠다. 앞으로 핵을 먼저 쓴다든지 핵을 이전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매진하겠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걸 한국의 언론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한 것을 부각시켰지만은 그것은 지엽적인 것이고 핵 보유국 대우를 해달라는 공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그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회담에 참석하더라도 정중하게 나와버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한국에 사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정확하게 알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일 것입니다. 즉 북한 노동당 정권의 생리, 외교 수법을 잘 알고 있는 이분이 한국으로 탈출을 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설에는 요새 남북관계 때문에 발언에 제한을 받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 CN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CNN과 인터뷰를 한 내용은 제가 요사이 줄곧 이야기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선전하는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북한 정권은 문재인, 트럼프와의 회담으로 조성된 평화 무드를 이용해가지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완성으로 인한 결과다라고 선전하고, 한국과 북한이 회담 개최지인 판문점을 바라보는 시각만 봐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문점에서 회담을 한다 하면 이것은 평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군사분계선이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했는데, 태영호 공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판문점을 한국 전쟁을 끝낸 평화의 상징으로 보고, 북한은 이곳을 미국이 항복 서명을 한 승리의 상징으로 본다. 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북한은 자기들의 민족 반역적 남침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선전합니다. 조국 해방 전쟁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7월 27일, 1953년 7월 27일을 승리의 해로 기리겠다는 겁니다. 승리의 날로 기리고 있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 승리했다. 사실은 승리한 게 아닌데 휴전선에서 멈춰서니까 원위치 한 것인데, 미국 유엔군이 참전해도 우리가 버텨내었다. 중공군이 도와준 사실은 싹 빼버리고, 김일성이가 미국, 한국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억지를 부린 상징으로서 판문점을 회담 장소로 선택했다. 그런데 오늘 기념식수 하는 내용이 보니까 좀 거기에도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념식수의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면은 이게 1953년생 소나무를 심는답니다. 1953년생이라면은 1950년을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950년 6.25 남침을 일으킨 날. 그런데 1953년 휴전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승리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하는 그 해를 하필 잡아가지고 53년생 소나무를 심는답니다. 그 만찬에 내놓는 음식은 또 김일성 추종자 또는 김정일이를 도와준 사람들의 고향과 관계된 음식을 내놓으니까 이게 완전히 심리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한테 숙이고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의 이야기대로 김정은의 계산은 이 두 차례 회담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자기가 이제는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의 말하자면은 정상으로 행세하게 되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선전을 한다. 북한의 이 대외적 정책은 주민들에 대한 선전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이가 세계적 지도자가 되었다. 남한과 미국도 이제는 절절 맨다. 왜냐? 완벽한 핵 보유국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선전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는 이스라엘식으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적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김정은을 앞에 두고 장거리 미사일 포기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도 포기하라. 그렇게 해야 한국과 일본도 안전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종전선언 하려면은 북한이 응용한 6만 명의 국군포로 그중에 생존자들 다 돌려달라. 납북자가 한 20만 명 있는데 생존자들 돌려달라. 안 되면은 명단 좀 내놔라. 그 다음에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트럼프하고 당신이 무슨 합의를 하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겠다. 혼자서라도 우리 한국 그리고 일본이 손을 잡고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 사들을 추가 배치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새로운 합의하지 말고 91년, 92년에 남북한이 합의한 비핵화선언 그리고 기본합의서 이것을 지키면 된다. 새로 여기서 무슨 약속하지 말자. 아까 당신이 이야기했듯이 근사한 말을 하면은 곧 실천이 안 돼서 자꾸 원위치 한다고 불평을 했는데 북한이 파기한 실천하지 않는 남북 기본 합의서부터 하라. 만약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위적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스라엘 같으면 당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영호 공사 신세가 조금 처지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황장엽 선생하고 비슷한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1997년에 황장엽 선생이 김덕홍 씨와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 부인은 자살했다고 합니다. 딸도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이 수십 명이 아마 처형됐을 것입니다. 그때 한국에 온 것은 황장엽 선생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남한으로 가서
북한을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하겠다, 이런 야심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때는 김영삼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 교섭을 통해서 황정엽 선생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상당히 왕성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정권이 들었었습니다. 김대중 정권 1년까지는 활동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고 온 뒤부터 황정엽 선생의 활동은 제약되었습니다. 왜냐? 김정일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황정엽 선생이었고, 황정엽 선생 또한 김정일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 김정일에 대한 직격탄을 날리고 폭로를 하고 하니까 자연히 김대중 정부가 황정엽 선생의 행동을 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황정엽 선생을 저는 자주 가서 만났는데 꼭 무슨 비밀 접선하듯이 만나야 했습니다. 이 당국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정엽 선생은 햇볕 정체의 허구성을 아주 폭로하는 글을 써서 월간조선에 내고 언론사에 내고 외국에도 보내고 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 말년에 가족을 다 버리고 어떻게 보면 친지를 죽음으로 몰아가면서 한국에 왔던 이 사상가가 말년을 그렇게 보내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 눈으로 본다면 태영호 공사 또한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CNN과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김정은이는 핵 보유국 대우를 받으려 한다. 판문점은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북한이 일으킨 한국전쟁의 승리의 상징이다. 거기서 휴전협정에 사인했는데 북한은 그것을 미국이 항복한 서명으로 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태영호 공사가 오늘날의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에 참고가 될까 싶어서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3월 29일 국제문학인권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이 조갑제닷컴에서 낸 고발이라는 소설, 북한에 있는 반디란 필명을 가진 소설가가 목숨을 걸고 반출해서 낸 단편집, 이 고발이 영문으로 번역이 된 걸 계기로 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때 태영호 공사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 인사말이 하도 감동적이라서 제가 적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영호 공사의 연설, 짤막한 연설입니다. 원고 없는 연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받고 지난주 토요일에 반디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자. 제가 오후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에 있는 모든 주인공들의 모습이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과 너무도 같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책을 다 읽은 후 제가 집 밖을 나서서 서울 거리를 걸어가는데 아직도 제 눈앞에 보이는 서울 거리와 제 발길이 닿는 서울 땅이 서울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반디책에서 읽었던 그 모습들이 계속 제 눈앞과 머릿속에 있으면서 도무지 내가 지금 한국 땅에 와 있는지 아니면 평양시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 투사들의 소설을 읽으면서 자랐습니다. 북한 소설, 또 이전의 소련 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같은 책을 읽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에 있으면서 점점 오늘의 북한 사회가 공산주의 선각자들이 그리던 그런 공산사회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제기하면서 늘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소설에서 반디는 김일성 광장에 있는 김일성 초상화와 마르크스의 초상화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령 우상화 작업, 또 1호 행사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4월 김일성 광장에서 바로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마르크스와 레닌의 초상화가 조용히 내려졌습니다.
2012년 4월 김일성 탄생 100도를 계기로 김정은 시대를 전 세계에 선포하는 북한의 공산체제는 차마 세습 독재, 세습 정치를 이념상 반대하고 있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김정은 시대를 선포할 수가 없어서 소설에서 나온 그 마르크스의 초상화와 레닌의 초상화를 조용히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참가했던 외국 공산당 대표단들이 이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수십 년 동안 김일성 광장에 걸려있던 마르크스와 레닌의 초상화가 내려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아무런 공식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김정은 시대가 도래하면서 북한이 김일성 광장에서 마르크스와 레닌의 초상화를 내릴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공산주의 이념 그 자체가 오늘날 북한의 3대 세습체제, 봉건 왕조 같은 세습체제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북한 사회는 공산체제가 아닙니다. 오늘 북한 사회는 21세기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민들을 여러 계급으로 갈라 관리하는 계급사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계에서 완전한 평등이 실현된 사회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처럼 국가 시스템으로 주민들을 핵심 계층, 동료 계층, 적대 계층으로 갈라놓고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사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매일같이 질문합니다. 당신같이 고위급 북한 엘리트, 북한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당신과 가족이 왜 한국에 왔느냐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북한에서 반디 소설에서 나오는 것처럼 비참하게 살지도 않았으며 외교관으로서 스웨덴, 덴마크, 영국과 같이 유럽에서 제일 복지 시스템이 잘된 그런 나라들만 골라다니면서 생활하겠습니다. 절대 다수 북한 주민들이 노예처럼 마소처럼 살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 태어난 저의 자식들은 아버지를 잘 만난 덕에 아이 때부터 부모를 따라서 유럽과 북한을 오가며 생활하면서 집안에서 또 사회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제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점차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많이 공부하고 세상 물정도 잘 알고 북한 사회의 부패함과 허구성, 불합리성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외교관으로서 매일같이 북한 체제를 홍보하러 다닐 수 있느냐? 저에게 매일같이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북한과 같은 체제가 있을 수 있고 아버지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그처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매일같이 외교관으로서 외부 세계에 북한 체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체제고 김정은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이런 질문을 당할 때마다 저는 김정은 세습 독재 체제의 부당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순한 양처럼 노예처럼 그 체제에 순종하여 매일같이 체제 선전을 하러 다니는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웠습니다. 또 이런 자식들 앞에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가정의 아버지로서 가장인 저의 처지는 점점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북한 대사관 밖을 나와서 탈북하는 그 순간 저희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너희들의 노예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다. 앞으로 너희들은 이 순간을 영원히 명심하고 북한에 두고 온 일가 친척들을 노예의 처지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이게 제가 자식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갈라진 강토, 갈라진 민족, 서로 다른 체제를 통합하는 통일이기에 앞서 북한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하기 위한 노예 해방 전쟁입니다. 1863년 미국 대통령 링컨이 선언한 노예 해방 전쟁을 우리는 이제는 북한의 주민들을 노예의 처지에서 해방하는 것으로서 노예 해방 전쟁의 막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모두가 반디 선생의 비판정신, 투쟁정신, 저항정신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노예의 처지에서 해방하기 위한 우리의 노예 해방 전쟁은 무엇부터 시작해야겠습니까? 우선 우리 모두가 한국과 전 세계에 북한의 노예 실상을 널리 알리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노예의 삶을 깨우쳐 줌으로써 그들이 북한 체제를 반대하여 들고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반디 선생은 북한에 독자가 없는 작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서 반디 선생을 도와서 북한에 바로 이 고발의 책의 독자들을 만들어 나가야 하며 북한 주민들을 노예의 처지에서 해방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 한 사람이 되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이 태영호 공사의 이야기. 노예 해방 전쟁을 하려면은 노예 농장주인 김정은을 타도해야죠. 그 김정은을 평화의 사도로 대우하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고 하면은 우리는 2,500만 우리의 동족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동족을 버리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선전선동이 권력 유지에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까지 말살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생지옥인 북한에서 반디라는 저항정신을 가진 독자가 살아 있듯이 자유를 누리는 이 세계에서 어떻게 김정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만이 있겠습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서 김정은의 실상, 노예 농장주로서 반인류 범죄자로서 전쟁 범죄자로서 그리고 테러 지령자로서의 그 참모습을 가리려고 해도 태영호 공사, 반디 같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잠시 진실을 가릴 수는 있지만은 영원히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